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김경필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공명정대한 일처리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슬하에 아주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들을 두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 도령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여 글 공부에 능통했고 용모마저 훤칠하여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규수들까지 민준 도령을 흠모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민준은 학문에만 정진하며 세속적인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범상치 않은 풍모의 도사 한 명이 김대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명주산 깊은 곳에 은거하는 최선달 도사라 소개했습니다. 도사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민준 도령을 잠시 살피더니 김대감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대감, 소인이 대감댁 자제분의 비범한 기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소인의 여식과 혼인을 맺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김대감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최 도사의 말투와 몸가짐에서 느껴지는 비범함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사님, 저야 영광입니다만 아직 따님의 용모도 뵙지 못했고 가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즉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호호, 대감의 신중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의 이름은 아리라 합니다. 비록 하늘이 내린 미색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그 심성이 비단결같이 곳곳이 또한 남다릅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덕과 재능을 중히 여기시는 대감께서라면 분명 제 딸아이의 진가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김 대감은 최 도사의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신뢰감과 진솔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사님의 말씀을 믿고 혼사를 허락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잡아 알려주시면 예를 갖춰 준비하겠습니다. 최 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좋은 날짜를 정해 알려주겠다 약속하고는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요.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한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도령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신부를 맞이할 행렬을 이끌고 명주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명주산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건너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에야 겨우 최 도사가 알려준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성곽이 멀지 않은 곳 산수의 수려함이 깃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대쪽 같은 성품과 청렴함으로 만인의 귀감이 되는 김경필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오직 백성을 위한 공정한 판결과 정책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김 대감의 너른 인품은 집안에도 온기를 불어넣었으나 그에게는 남다른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 도령은 아비의 강직함과 어미의 온화함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하늘이 내린 듯한 총명함과 빼어난 용모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10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였고 15에는 그의 시와 문장이 한양의 문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반듯한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 그리고 온화한 미소는 그를 더욱 빛나게 하여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라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인근 고을의 이름난 가문에서는 앞다투어 혼담을 넣으려 했고 마을의 처녀들은 민준 도령의 그림자라도 밟아볼까 그의 집 주변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러한 세간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학문 연마에만 몰두하며 더 높은 이상과 경지에 이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온 산천에 봄 기운이 완연하던 날이었습니다. 김 대감이 사랑채에서 조용히 서책을 읽고 있을 때 예고 없이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삼배로 만든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낡은 중립을 썼으나 그 행색과는 달리 형형한 눈빛과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고요했습니다. 김 대감은 직감적으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예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어느 분이신데 이 누추한 곳까지 걸음하셨습니까?
저는 이 집주인 김경필이라 합니다. 손님은 깊은 산중의 샘물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은 깊은 명주산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돌을 닦는 최선달이라 합니다. 대감의 높으신 명성을 듣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최선달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그의 비범한 풍모에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가던 중 마침 마당에서 글을 읽던 민준, 도령이 잠시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최 도사는 민준 도령을 보자 눈빛을 반짝이며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준 도령이 인사를 하고 물러나자 최 도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대감에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감, 방금 뵌 자제분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영특한 아드님이시군요. 과연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도사님,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아이입니다. 겸손하시기는요. 소인이 잠시 그의 관상을 보니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감, 소인이 오늘 대감을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서입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도사님. 소인에게 딸 자식 하나가 있습니다. 소인을 닮아 세속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마음가짐이 맑고 행실이 단정하며 내면의 덕과 지혜는 소인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대감의 아드님과 소인의 딸을 짝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대감은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년부지에 도사가 나타나 다짜고짜 사돈을 맺자고 하니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도사님, 그 말씀은 감사하오나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더구나 따님의 용모를 보지도 못했고 도사님의 가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니. 호호, 대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제 딸아이의 이름은 아리라 합니다. 비록 꽃처럼 화려한 외모는 아니나 난초처럼 은은한 향기와 지혜를 지녔습니다. 보석도 갈고 닦아야 빛을 발하듯 아리 또한 귀한 인연을 만나면 그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실됨을 더 중히 여기시는 대감의 안목이라면 능히 제 딸의 가치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 도사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힘과 깊은 설득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터라 도사의 말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사님. 도사님의 비범함과 진솔한 말씀을 믿고 혼사를 허락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정해 알려주시면 소홀함 없이 준비하여 예를 다하겠습니다. 최 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혼례 날짜는 추후에 다시 기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귀한 보석은 때로 거친 돌 속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최 도사는 후련히 왔던 것처럼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김대감은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으로 도사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아내 김부인과 아들 민준에게 최 도사와의 만남과 혼사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세요? 얼굴도 모르는 도사의 딸이라니요. 그것도 외모가 볼품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아이를 우리 민준이의 배필로 정하다니요. 김부인은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아름다운 교수를 며느리로 맞아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던 터라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 쉽게 혼사를 결정하셨습니까? 혹 사기꾼은 아닌지요? 민준 역시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리 어둡지는 않다. 최 도사는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고 그의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너희도 너무 속단하지 말고 기다려보거라.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김부인과 민준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과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최 도사에게서 혼례 날짜를 알리는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날짜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장소는 멀고 험한 명주산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김 대감 댁에서는 서둘러 혼례 준비를 시작했지만 신부 측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밝았습니다. 김민준 도령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수십 명의 하인과 풍악대를 거느린 신행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보다는 불안감과 마지못함이 더 크게 어려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여인일까? 아버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일까? 아니면 그는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며 말을 몰았습니다. 명주산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잘 닦인 큰 길은 곧 끊기고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좁고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울창한 숲은 하늘을 가렸고 발밑에서는 이름 모를 풀과 덩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계곡을 건너고 비탈길을 오르기를 수차례. 화려했던 행렬은 점차 지쳐갔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꼬바가루를 걸려 마침내 최 도사가 알려준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웅장한 저택이 아닌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낡고 작은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주변 어디에서도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도령과 따라온 가솔들은 망연자실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예, 이곳이 정령 신부의 집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 초가집의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 차림에 얼굴 전체를 두꺼운 너울로 가린 신부 최아리아 씨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혼례를 축하하는 어떤 장식이나 음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아 씨는 아무 말 없이 민준 도령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단정하고 차분했지만 너울 속의 얼굴을 짐작할 수 없어 민준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그는 예를 갖춰 신부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온 작은 가마에 태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김 대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대감 내외와 온 집안 식구들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인은 초라한 행색으로 가마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람.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감만이 애써 침착하게 며느리를 맞이하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혼례 절차는 간소하게 치러졌고 마침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 도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붉은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장식들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아리아 씨는 여전히 너울을 쓴 채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너울을 벗으시지요. 아리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너울을 내렸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신부의 얼굴을 본 순간 민준 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최 도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크고 작은 흉터들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았거나 사고를 당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도령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려왔던 어렴풋한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실망감과 함께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이런 여인이었단 말인가? 도사가 나를, 우리 가문을 기만했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아내를 외면한 채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아리아 씨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촛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예상대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대감, 보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 저런 흉측한 아이를 우리 민준이 배필로 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내쫓으세요. 저런 며느리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부인, 이미 하늘이 맺어준 부부의 연이요. 어찌 함부로 끊을 수 있겠소. 네, 비록 실망이 크나 최 도사의 말을 믿고 조금 더 지켜볼 것이오. 당신도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지켜보다니요. 무엇을 더 지켜본단 말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민준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저 아이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어? 민준 도령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혼례까지 치른 이상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냉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김민준 도령은 아내인 아리아 씨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한 방을 쓰는 것조차 꺼려하여 서재에서 잠을 잤고 마주치더라도 차가운 눈길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부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얼굴값도 못하는 것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복을 내쫓는 게야.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썩 비키지 못해. 그녀는 사사건건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안주인의 눈치를 보며 아리아 씨를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식사는 늘 혼자 해야 했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 씨는 이 모든 수모와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하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는 때로 하인들마저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아 씨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용히 시아버지인 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절을 올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부족하여 집안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염치 없는 청이오나 뒷마당에 있는 작은 별채로 거처를 옮겨 조용히 근신하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감은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깊은 이해심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처지와 속마음을 헤아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심정을 이해한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하거라. 아리아 씨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별채에서 홀로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하인이 가져다 주었지만 그 외에는 누구의 방문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거나 아버지 최 도사가 남겨준 오래된 책들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때로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희망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나라에서 몇 년 만에 큰 과거 시험을 연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는 학문에 정진해온 선비들에게는 입신양명의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김민준 도령 역시 이번 과거 시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전과 같은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만 갈수록 심란해졌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아내 아리의 얼굴과 그녀를 둘러싼 집안의 불화가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외모가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도 어찌 이리 속 좁게 구는가?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타고난 자존심과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하여 생각을 바로잡기 어려웠습니다. 글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붓을 들어도 좋은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실력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 민준 도령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민준 도령이 여느 때처럼 꺼져가는 등잔불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책장을 뒤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주무시지 않으셨다면 잠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뜻밖에도 아내 아리였습니다. 민준 도령은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밤중에.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서방님께 혹여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민준 도령은 마지못해 들어오라 허락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리아 씨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나무 함 하나를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과거 준비로 심려가 크신 듯하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도령 앞에 다가와 공손히함을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검은 빛이 은은하게 도는 오래된 벼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히 값비싸 보이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벼루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벼루에 정성껏 먹을 가라 글을 쓰면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의 샘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공부하시었듯 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민준도령은 아내와 벼루를 번갈아 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낡은 벼루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또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더없이 진실했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벼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부인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소.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아리아 씨는 그의 차가운 말에도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도령은 호기심과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내가 주고 간 벼루에 맑은 물을 붓고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이 벼루 표면에 닿아 갈리기 시작하는 순간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온갖 잡념과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르르 거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해졌고 정신은 전에 없이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느끼며 그 벼루에 간 먹물로 붓을 적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꽉 막혀있던 문장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려운 구절들은 명쾌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샘솟듯 떠올라 스스로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민준도령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동력 하늘이 밝아올 무렵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부진을 단 하루 만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신비한 벼루였구나. 아내는 이것을 알고 나에게. 그는 복잡한 감정으로 아내가 머무는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오색 구름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더니 그 속에서 하얀 악을 탄 최선달 도사가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호호. 김대감, 그리고 장원 급제하신 김도령. 이 노부가 잔치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려. 도사의 목소리는 온 마당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감과 민준도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도사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최 도사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하하, 놀라지 마시오, 대감. 소식 들으니 사위가 장원 급제를 하였다 하기에 축하도 해줄 겸 때가 되었음을 알리러 왔소이다. 때가 되었다니요.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딸 아리에게 잠시 씌워졌던 애군과 시련의 시간이 이제 모두 끝났다는 말이오. 이제 아리는 본래의 모습, 하늘이 내려준 참된 모습을 되찾을 때가 되었소. 최 도사는 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이끌고 아리아 씨가 머물고 있는 뒷마당에 작고 초라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도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도사는 별채의 낡은 문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몇 마디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별채 전체가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 광채에 휩싸였고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며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다 떠야 했습니다. 잠시 후 강렬했던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별채 문 앞에는 이전의 아리아 씨가 아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던 흉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백옥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가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자리했고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몸에서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고
세상의 어떤 미인도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비할 바가 못될 듯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의 넋을 잃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오, 세상에나. 저 아이가 정녕 내 며느리 아리란 말이냐? 꿈이 아니겠지? 김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며느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하늘이 내린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내가 죄인이로다. 김대감 역시 감탄과 함께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김민준 도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숨 막힐 듯이 아름다워진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외모보다 그의 마음을 더 사로잡은 것은 아내의 깊고 지혜로운 눈빛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것이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귀한 보석 같은 마음과 재능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아리,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소. 당신의 그 귀한 마음과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눈으로 오직 겉모습만을 탓하며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소. 나의 교만함과 편협함을 꾸짖어 주시오. 나 같은 속물은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조차 없소. 부디 이 어리석은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하늘처럼 섬기고 진심으로 존경하며 평생 당신의 곁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겠소. 민준 도령은 흐느끼며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리아 씨는 조용히 몸을 숙여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어찌 이리 땅바닥에 엎드려 계십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지요. 저 또한 서방님께서 학문에 정진하시어 마침내 장원급제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고 앞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리아 씨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녀의 용서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민준 도령은 아내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호호, 이제야 진정한 부부의 연이 맺어지는구려. 기억하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덕과 지혜라는 것을. 두 사람의 앞날의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그 말을 끝으로 최 도사는 다시 하얀 하기 등에 올라타고 오색, 구름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준 도령과 아리아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도령은 아내를 극진히 아끼고 존경했으며 중요한 나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리아 씨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뛰어난 살림 솜씨와 따뜻한 마음은 온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칭송했습니다. 김민준 도령은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승승장구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선정을 펼쳐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대감 내외 역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며느리, 아씨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특히 김 부인은 며느리 앞에서 이전의 행동을 눈물로 사죄했고 아리아 씨는 너그러이 그녀를 용서하며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은 후 김대감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그 누구도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아리아 씨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초라함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속에 품은 덕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민준과 최아리 부부는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자손을 두어 가문을 더욱 번창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민준 도령은 매일 아리아 씨가 준 벼루를 사용하여 공부에 매진했고 그의 학문 실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하여 과거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선비들 사이에서 민준 도령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시험장에 앉아 아리아 씨의 벼루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상대로 매우 어려웠지만 신비한 벼루의 도움 덕분인지 그의 머릿속은 명료했고 붓 끝에서는 막힘없이 답안이 써져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쏟아부어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이 나붙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방을 쳐다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장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금빛 글씨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대감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김부인은 아들의 성공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장원 급제를 한 김민준 도령이 임금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고 금에 환양하는 날, 그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행렬의 맨 앞에 섰고 그 뒤로는 축하악대와 수많은 관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랐습니다. 김대감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랑스러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장해.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웠구나.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김대감 댁에서는 며칠 밤낮으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관대작부터 미천한 백성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민준 도령의 장원 급제를 축하하고 그의 앞날을 기원했습니다. 민준 도령은 사람들의 축하와 칭찬 속에서 잠시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채에 홀로 있을 아내 아리아 씨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 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내의 숨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잔치 음식과 흥겨운 음악 소리 속에서도 그는 아내에게 저질렀던 모진 행동들과 차가운 말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어리석었던가. 진정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으니 나중에 아내를 볼 낯이 없구나. 잔치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흥겹게 웃고 떠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 서기가 감돌더니 눈부신 오색 구름이 김대감댁 마당 위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